안녕하세요. 다양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건축사전의 도슨트 김유아입니다. 이번 주 전시 주제는 모더니즘 건축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건축 양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모더니즘 건축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겉모양보다는 어떻게 쓰이며 얼마나 실용적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전통적인 건축물들은 어땠을까요? 19세기 이전의 건축물들은 권력을 상징하거나 종교적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장식과 대칭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사람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인 공간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탄생하였죠. 아르누보나 아르데코처럼 장식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은 기능에 충실하고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순수한 형태의 건축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건축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주택 부족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빠른 건설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산업 제품처럼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을 만들고자 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네모난 아파트나 유리로 된 사무실 건물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 2가지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은 바우하우스 학교입니다. 바우하우스 학교의 외관을 보면 장식, 기둥, 조각 등이 전혀 없는데요. 따라서 미적인 요소보다 기능적 구성과 단순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나 철제 창틀 등 대량 생산이 가능한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기능주의적 실용성을 반영했죠. 여러분, 바우하우스 학교는 학용품까지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우하우스 학교는 실용성을 추구하며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지향한 바우하우스 정신을 따랐습니다. 그런 바우하우스 정신을 학생들은 동일한 도구함, 노트, 필기구를 사용하며 실용성과 질서를 몸소 익힌 것이었죠. 이러한 표준화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상 속 모든 것이 교육이자 디자인임을 보여줍니다. 즉, 바우하우스 학교는 작은 연필 하나조차 철학과 연결된 실천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더니즘 정신이 유럽을 넘어선 사례도 있을까요? 이번에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보겠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조개 껍데기를 닮은 독특한 지붕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겉모습만 독특한 건 아니랍니다. 먼저 형태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었어요. 이에 따라 공연장의 음향, 동선, 공간 활용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었답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와 미리 제작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과 구조 효율성 모두 갖추게 되었죠. 외관 역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타일과 유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불필요한 장식 제거라는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복건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원래는 약 700만 호주 달러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건설이 지연되며 최종적으로 14배가 넘는 1억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는 복건을 발행해 건설 비용을 충당했죠. 이 복건은 약 10년 동안 운영되며 오페라 하우스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복건 구매가 이 세계적인 건축물을 탄생시킨 셈인 거죠. 이번 모더니즘 건축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어떠셨나요?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늘 알아본 건축물을 통해 모더니즘 건축의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며 다음 주는 생태 건축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김유아였습니다.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해킹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밀 문서를 토대로 암호해독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기밀 문서?
이 문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노벨 문학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노벨 문학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 작품과 작가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야. 이 상은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그렇기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하지만 이 명단에는 수상연도만 남아있고 수상자 이름은 지워져 있어. 1999년과 2014년 해당 연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은 권터 비렐름 그라스와 장 파트리크 모디아노로 추려지겠군. 이제 인물들을 파악해볼까? 권터 비렐름 그라스 1927년 단치히 자유시에서 태어난 소설가로 주로 독일 사회를 비판한 작품을 쓴 인물이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육군에 징집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 하지만 2006년 자신이 무장 친위대에 복무했던 사실을 드러내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책임과 죄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 그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독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지. 장 파트리크 모디아노 194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소설가로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삶에 대한 작품을 담은 인물이야. 그는 나치 점령기 직후 혼란한 시대를 겪으며 자랐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프랑스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했어.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가 외면하던 점령기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게 했지. 본부, 인물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아 암호를 해독하겠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연구에 대해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어.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암호를 풀 수 있을 거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회는 전쟁의 책임에 대해 침묵했어. 시간이 흐른 뒤 권터는 자신도 침묵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말하지 못한 전쟁의 진실을 글로 쓰기로 결심하게 돼. 그리고 1959년 그는 전쟁의 기억과 독일인의 책임을 다룬 전쟁소설 양철북을 발표했어. 이 소설은 독일 사회가 외면해온 과거를 정면으로 고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지. 양철북은 단순히 소설을 넘어 전쟁 이후 침묵하던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 권터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전쟁 소설을 쓰면서 독일의 역사를 문학으로 녹여냈지. 그의 전쟁 소설은 시대의 침묵을 깨고 문학이 사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증명해 보이는 결과였던 거야. 전쟁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 하지만 암호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945년 모디아노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의 유년 시절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 소재가 되었어. 그래서 모디아노는 1968년 첫 전쟁 소설인 에투알 광장을 출간하면서 작가로 데뷔하였지.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 그의 작품에 열광했어. 이후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바탕으로 잊혀진 기억과 정체성의 흔적을 끊임없이 탐색하게 돼. 그리고 1978년 프랑스 최고의 문학으로 평가받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유대인 정체성과 기억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어. 이는 단순한 역사 재현이 아닌 전쟁 이후의 침묵과 공백을 글로 복원하는 방식이었지. 모디아노의 문학에서도 전쟁 소설이 반복되는 걸 알았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권터는 전쟁의 폭력과 상처 탐구, 모디아노는 전쟁 후 기억 상실과 정체성 탐구. 결국 전쟁 소설 자체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암호의 답. 전쟁 소설이겠군.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단서를 찾아 암호 해독 완료했습니다. 복구시킨 수상자 명단은 본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